반갑습니다. 자, 이제 크리티컬 솔루션 강의가 시작이 되고, 크리티컬 솔루션 강의는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이 세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연습을,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연습을 갖다가 좀 해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물리화학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무기화학, 분석화학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올해서부터는 물리화학 한 주, 무기화학 한 주, 분석화학 한 주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쭉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임용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내용 자체도 아예 뺐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핵심에 해당되는 것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약해서 내용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 과정을 들었거나 해당 부분을 들었거나 듣고 있다라고는 가정하에서 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 강의죠. 본 내용 강의를 뭐 한 번은 들었다든지 혹은 아니면 그거 듣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그 전공 내용 정도는 다 꿰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할 때 지나치게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뭘 꼭 기억을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간단한 설명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내용 정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정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보통은 4페이지, 길어봤자 한 6페이지 정도 돼요. 내용 정리해서. 그나마 그 내용 정리도 보면은 여러분들 옆에 노트하라고 반이 비어있죠. 생각보다 그 양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시험장에 들어갈 때 거기 나와 있는 공식조차 암기 안 하고 시험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 그래요, 학생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이 내용 정리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공식들은 무조건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빼놓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빼놓을 만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아예 여기에 넣지를 않았어요.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부분은 뭐 학생들이 흔히 얘기할 때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난이도를 뭐에다 맞췄기 때문에, 임용시험에다 난이도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요. 임용시험 쉬워요? 안 쉽죠? 어려워요. 그게 쉽다 그러면은 임용시험에서 보통 1.5배속 뽑으면 거의 전체 상위 한 15%에서 10% 내에 들어가는데, 그 학생들 커트라인이 50점, 55점이 나올 리가 없죠. 그것도 20점 교육학 합쳐가지고. 임용시험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임용시험과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임용시험 수준의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 학생들이 여기에 기출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기출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오리지널 문제예요. 제가 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보다 보면은 임용에서 기출문제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당연히 임용에서 벗어나는 시험 문제를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임용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을 임용의 난이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처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기체 파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공식은 다 이상기체에서의 관련된 공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력이나 반발력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종류의 상호작용력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상기체인 경우에만 100% 만족시키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상기체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기체는 인력과 반발력이 존재하죠. 따라서 이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들을 근사적으로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만족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일의 법칙, 이거는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부피는 절대 온도의 비례 관계를 갖는다. 아보가드로의 법칙.
부피는 기체의 몰수의 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럼 이거 다 합쳐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몰수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는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죠.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례한다는 걸 갖다 이퀄 관계로 만들려면 비례 상수가 필요하죠. 그 비례 상수가 뭐냐면 바로 기체 상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는 거죠. 왜? 이상기체의 상태 함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방정식. 이상기체만 100% 만족하는 방정식. 실제 기체는 근사적으로 만족하는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리어레인지 하면 어떻게 돼요? PV는 이코르 nRT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중에서 또 하나가 돌턴의 분압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죠? A, B, C 세 종류의 기체를 섞은 혼합기체의 압력은 각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돌턴의 분압법칙이죠. 그래서 P는 이코르 PA 플러스 PB, PC. 이게 뭐예요? A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 B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 C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 이들을 합쳐주면 전체 압력이 나온다. 이게 돌턴의 분압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의 돌턴의 분압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P는 V분의 nRT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건 혼합기체의 전체 몰수예요. N토탈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혼합기체의 전체 몰수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성분기체의 몰수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눠서 쓰게 되면 V분의 NART 플러스 V분의 NBRT, 그 다음에 플러스 V분의 NCRT가 되죠. 근데 V분의 NART가 뭐예요? 온도 T에서 부피 V의 용기에다가 A를 NA몰만큼 딱 집어넣었을 때 나타내는 압력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PA. 그 다음에 부피 V의 용기에다가 A나 C는 안 집어넣고 B만 딱 NB몰만큼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압력, 그게 B의 분압이죠. PB. 그 다음에 ABC 세 개의 혼합기체에서 AB 빼고 C만 정확히 NC몰만큼 측정해서 부피가 V인 용기에다 온도 T에다 집어넣었을 때 나타내는 압력, 그게 C의 부분 압력에 해당이 되죠. 이들의 합이 곧 전체 압력과 같더라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곧 뭐에 해당이 되느냐? 돌턴의 분압법칙이에요. 근데 제가 이 돌턴의 분압법칙 유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유도를 했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바탕으로 해서 유도를 했죠. 따라서 이 돌턴의 분압법칙도 누구일 때만 100% 만족하는 공식이다. 이상기체일 때만 100% 만족하는 공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돌턴의 분압법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기체의 방정식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근사적으로만 만족시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요런 게 나오죠. PA는 이코르 V분의 NART. 이게 A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이죠. 반면에 P 토탈은 V분의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RT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P분의 PA를 하게 되면, 즉 전체 압력을 A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으로 나눠주게 되면 캔슬 아웃 되면서 이 부분이 NA 플러스 NB 플러스 NC분의 NA 이렇게 나오죠. 혼합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기체의 몰수 중에서 A 성분 기체가 차지하는 몰수의 비율,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몰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A 성분 기체의 분압은 P 토탈에다가, 즉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에다가 혼합기체에서 A가 차지하는 몰분율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돌턴의 분압법칙을 전공화학 책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돌턴의 분압법칙이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상기체가 있다라면 실제 기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 기체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존재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찰이 되는 기체들을 갖다가 실제 기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 기체는 인력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반발력도 역시 존재하는
그런 기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상기체하고 실제기체 사이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리량 혹은 아니면 가장 대표적인 지표 혹은 인덱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압축인자다라는 얘기예요. 자, 실제기체와 이상기체는 이 압축인자 측면에서 압축인자의 행동 양상 측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갖다가 보여줘요. 어떻게 차이를 보여주느냐? 압축인자는 정의가 뭐냐면 PV를 nRT로 나눠준 거예요. 이게 압축인자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이상기체는 PV는 이코로 nRT를 온도, 압력, 부피에 상관없이 항상 만족시키는 녀석이죠. 따라서 결국은 PV를 nRT로 나눠주면은 1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상기체는 압축인자 값이 무조건 언제 어디서 온도와 압력이 얼마든지 몰수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모든 이상기체의 압축인자 값은 외부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1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실제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Z가 1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안 합니다. 이게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차이점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기체의 압축인자 값을 구했더니만 이게 1에 가까워. 그럼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이상기체에 굉장히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실제기체의 압축인자값이 1보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그럼 현재 이 실제기체는 이상기체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기체의 Z값하고 이상기체의 Z값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게 이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와 얼마나 비슷하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기체의 현재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덱스,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압축인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T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압력에 따라서 압축인자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을 때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압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압축인자 값이 항상 1의 값을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보통 표현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실제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압력이 낮을 때 저압이죠. 이 저압 부분에서는 Z값이 1보다, 즉 이상기체의 값보다 작고 고압 부분에서는 실제기체의 Z값이 1보다 커지는 이런 일반적인 양상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살펴볼 때 가장 뭐부터 살펴봐야 되느냐면 압축인자의 정의로부터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판단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봅시다. 압축인자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서 요걸 리어레인지를 해봅시다. 그러면 요걸 위로 보내면 V분의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아래로 보면 RT분의 P가 될 거예요. V분의 N, 이거 의미가 뭐죠? 실제기체의 부피를 실제기체의 몰수로 나눠줬어요. 실제기체의 부피를 실제기체의 몰수로 나눠주면 그것이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실제기체의 몰 부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VM 실제기체의 몰 부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P분의 RT. 자,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PV는 이코로 nRT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오는 P분의 RT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V분의 N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누구죠? 이상기체죠. 이상기체의 부피를 이상기체의 몰수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VM 이상기체의 몰 부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압축인자는 또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실제기체의 몰부피와 이상기체의 몰부피 사이에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압축인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Z가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죠? 실제기체의 몰부피가 이상기체의 몰부피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압력이 낮으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거리가 꽤 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력은 거리의 6승에 반비례하고 반발력은 거리의 9승 혹은 12승에 반비례하는 양상을 갖다가 보여줘요. 그럼 거리가 멀 때, 압력이 낮아서 입자와 입자 사이에 거리가 멀 때는 반발력과 인력 중에서 누구에 의해서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 인력에 의해서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인력은 부피를
팽창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수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수축을 갖다가 시키는 효과를 받아요. 그래서 압력이 낮아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 R자 인력의 영향을 받아서 부피가 수축이 되기 때문에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작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그 Z값이 1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고압으로 가면은 Z가 1보다 크죠. 그 이유는 뭐예요? 압력이 높아지면은 부피가 수축이 되죠. 부피가 수축이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인력과 반발력 중에 누구에 의해서 크게 지배를 받아요? 반발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반발력은 밀어내는 효과죠. 밀어내면 부피가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반발력의 지배를 받는, 반발력의 R자 지배를 받는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커져요. 따라서 Z는 어떻게 된다? 1보다 커진다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비리얼 방정식. 이거는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 중에 하나인데, 이건 어떻게 실제 기체를 묘사를 하느냐?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G는 PVM over RT 이거죠. PV over G는 PV over nRT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PVM over R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VM이 되기 때문에, 몰 부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런데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뭐가 되죠? 정확히 1이 돼요. 그런데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1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 사이의 차이를 이 부분에 전개식 형태로 전개를 해서 그 차이를 보정하는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이것이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인 비리얼 상태 방정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요걸 갖다가 PVM을 놔두고 RT를 집어넣게 되면 PVM은 이코로 RT에다가 1 플러스 나머지 전개식의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전개식을 압력에 대해서 전개를 할 수도 있고, 압력과 몰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죠. 따라서 압력 대신에 몰 부피에 대한 전개식 형태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앞에 있는 항 같은 경우에 B나 C 이런 것들을 각각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리얼 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B를 첫째 비리얼 계수, 요걸 둘째 비리얼 계수, 셋째 비리얼 계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일반 수학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로 가면서 점점 중요도가 어떻게 되죠? 점점 중요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글사를 할 수가 있느냐? C나 D나 이런 것들은 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근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항 이후를 무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근사를 갖다가 많이 해요. 두 번째 항 이후는 둘째 비리얼 계수 이후 부분은 그냥 떨어버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적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나 고려하지 않나 오차가 1% 범위 내다. 그건 그냥 굳이 계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RT에다가 1 플러스 VM분의 B다 이런 식으로 둘째 항 비리얼 계수에서 둘째 비리얼 계수 이후의 부분을 전부 무시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이것을 실제 기체의 비리얼 상태 방정식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 이것도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 중에 하나예요.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인데, 이거는 이 비리얼 상태 방정식은 실험 결과에 따라서 실험 결과에다가 보정을 통해서 때려 맞추는 거예요. B, C, D, E, B, C, D, E 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숫자를 아무 근거 없이 조절을 해가지고 상태 방정식 곡선에다 맞추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압축인자 곡선이 있겠죠. B, C, D, E를 어떻게 조절했을 때 그 공식을 정확히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컴퓨터를 통해서 숫자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피팅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상태 방정식을 잘 만족시켜요.
근데 다만 앞에 나와 있는 계수들이 왜 이런 값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어. 왜? 실험을 통해서 그냥 피팅을 해서 맞춘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과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갈증이 생겨. 어떤 갈증? 아무 근거 없이 저걸 그냥 그대로 저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뭔가 근거가 있고 그럴듯한 설명이 있는 공식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이에요.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은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 사이의 차이점이 인력이나 반발력이라는 사실을 고려를 해서 인력은 압력에서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반발력은 부피에서 고려를 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해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정을 갖다 하느냐? 반발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입자들을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부피를 팽창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실제 기체의 부피하고 이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이거는 이상 기체는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밀어내는 효과를 갖는 실제 기체에 비해서 부피가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실제 기체의 부피와 이상 기체의 부피를 뭔가를 통해서 보정을 시켜줄 거야. 어떤 식으로 보정을 시키느냐? 이상 기체의 부피에다가 몰수에 비례하는, 이게 몰수예요. 기체의 몰수예요. 비례하는 어떠한 값을 더해주게 되면 그게 실제 기체의 부피가 된다라는 식으로 보정을 갖다가 해준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상 기체는 입자의 고유 부피가 없죠.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부피를 0으로 수축할 수가 있어요. 즉 입자 자체에 고유 부피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상 기체는 입자들이 고유 부피가 없기 때문에 이상 기체의 부피는 빈 공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 기체는 더 이상 압축할 수 없는 입자의 고유 부피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는 고유 부피 플러스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건 공간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둘을 이퀄 관계를 놓으려면 여기다 고유 부피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대충 여기에 나와 있는 이 B 값이 판데어발스 계수라고 얘기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어떤 물질 1몰의 고체상의 부피하고 비슷한 값을 가져요. 입자의 1몰의 고유 부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 몰수를 곱으면 N몰의 고유 부피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요. 그렇다고 이게 진짜 고체 1몰의 부피하고 완전히 일치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것도 실험에 의해서 피팅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1몰의 실험에 의해서 결정된 1몰 고체 부피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근사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것의 의미는 기체들이 갖는 고유 부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 공간의 부피에다가 입자들의 고유 부피를 더하면 입자의 실제 부피가 나온다.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력은 뭐 보정할 때 고려를 한다? 압력을 보정할 때 고려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기체는 인력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상 기체는 인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근데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잡아당겨주는 힘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면서 외부에 압박을 못하도록 만들어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실제 기체의 인력의 영향을 받는 실제 기체의 압력은 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 기체의 압력보다 낮아지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판데어발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둘을 이퀄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어떤 식으로 보정을 갖다가 해주느냐? 자, 실제 기체의 압력에다가 실제 기체는 인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잡아당기기 때문에 압박을 못하죠, 벽면을. 그래서 압력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다 뭔가를 더해주면 이상기체의 압력에 해당이 되겠죠. 그걸 어떻게 보정을 해주느냐? A에다가 V분의 N의 제곱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줬어요. 당연히 몰수의 비례 관계를 갖겠죠. 그래서 N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기체의 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인력 효과가 더 커지게 되겠죠. 같은 부피 내에서. 그래서 몰수를 집어넣어준 거고 요거 V를 집어넣는데 V는 뭐에 비례하죠? R의 3승에 비례하죠. 그러면 V의 제곱이 되면 이게 결국은 뭐에 반비례한다는 뜻이 되겠죠? R의 6승에 반비례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판데어발스 상호작용을 보면 인력은 거리의 6승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요거를 V의 제곱 형태로 놨을 때가 R의 6승에 반비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장 보정을 잘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정을 갖다가 해봅시다. V 이상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V 실제에다가 마이너스 N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 이상은 어떻게 되죠? P 이상의 P 실제에다가 플러스 A에다가
V분의 N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P 이상은 V 이상분의 nRt로 주어지죠. 자,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거기에다가 이것들을 갖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P 이상에다가 이거를, 그 다음에 V 이상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P 실제 플러스 A에다가 V분의 N의 제곱은 V 실제 마이너스 NB분의 nRt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실제라는 말은 제거를 할게요. 이제 이거 어차피 실제 기체에 관련된 상태 방정식이니까 또 실제라는 말 빼고 정리하면 P는 V-NB분의 nRT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다가 V분의 N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항에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RT가 되죠. 여기를 N으로 또 나눠주면 뭐가 돼요? N분의 V. 뭐죠? 몰부피죠. VM. 그 다음에 마이너스 NB에서 N으로 나눠주면 N이 없어지죠. 그래서 VM-P.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N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은 N분의 V가 되죠. N분의 V는 몰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VM분의 1의 제곱. 그래서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뭐 그냥 상식 같은 공식이니까 그냥 압력이나 몰 부피에 대해서 전개를 한다 이런 거니까 이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암기를 갖다가 하세요. 문제 안 줄 수도 있어요.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은 여지껏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갖다 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근데 그건 여기까지고 앞으로는 안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고 이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에 보면 A나 B 같은 매개 변수 값들이 있어요. 이 매개 변수 값은 무엇에 의해서 실험에 의해서 실제 기체와 가장 잘 들어맞도록 보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값은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질소 기체의 AB 값, 산소 기체의 AB 값, 메탄 기체의 AB 값 다 어떻다?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AB는 그래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값이다. 자, 보일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가장 근사하게 행동하는 온도예요. 즉, 온도가 보일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Z값이 뭐가 되느냐면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Z값이 1이 되는 온도. 혹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정의를 할 수가 있느냐면 자,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실제 기체의 비리얼 방정식을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근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B-나 혹은 아니면 B 같은 비리얼 첫째 비리얼 계수값이 0이 되는 온도. 요것과 요것이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PV는 이꼬로 RT가 돼가지고 이상기체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일 온도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가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다. 어떤 온도? 그래서 압축인자 값이 Z가 되는 온도고 그 다음에 비리얼 상태 방정식 형태로 나타냈을 때 그 첫째 비리얼 계수값이 0이 됨으로써 이상기체와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를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압축인자 곡선상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압축인자 곡선을 보면은 여기가 압력이고 여기가 압축인자 곡선이에요. 이게 누구죠? 이상기체인 경우에 이렇게 되죠. 실제 기체를 온도가 T1일 때 실제 기체의 압축인자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온도를 갖다가 올렸어. 어디로 올렸느냐면은 온도를 T2로 올렸어요. 이 T2는 T1보다 높은 온도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이상기체보다 조금 가까운 행동 양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래서 요게 좀 더 위로 올라가고 요건 좀 더 내려가가지고 압축인자 1에 조금 가까워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 녀석이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가 돼요. 이 보일 템퍼레처는 여기에 나와 있는 T2나 T1보다 높은 어떤 온도입니다. 보일 템퍼레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이상기체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붙어버리는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붙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사실 요게 0이기는 해도 이 뒷부분이 사실은 좀 남아있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Z는 1에 근사하다. but 완벽한 1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Z는 정확히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거의 0에 수렴하면서 1보다 약간 큰 값을 가지면서 살짝 증가하는 이런 양상이에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작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1보다 크면서 조금씩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압축은 이거를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기울기는 거의 0에 수렴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Z는 1에 거의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온도를 우리가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이제 보일 템퍼레처보다도 커졌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때는 이런 식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T3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T3가 보일 템퍼레처보다도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보일 템퍼레처일 때 항상 Z가 1보다 크면서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부터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죠?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이상기체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은 오개념이에요. 온도가 어디에 가까울수록 보일 템퍼레이처에 가까울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보일 템퍼레이처보다 더 높은 온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상기체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온도는 보일 온도에 가까울수록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하는 거고 온도가 보일 템퍼레이처보다 낮을 때도 이상기체로부터 먼 거고 온도가 보일 템퍼레이처보다 높을 때도 이상기체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개념이고 정확한 표현은 온도가 보일 템퍼레이처에 가까울수록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판데어발스 임계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판데어발스 임계상수, 자, 이거 임계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임계 온도, 임계 압력, 그 다음에 임계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임계 부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임계 몰 부피를 갖다가 지칭을 하는 겁니다. 임계 상태에서의 몰 부피를 지칭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임계상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온도를 점점 높이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액체의 밀도하고 기체의 밀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온도를 높이면 밀폐된 공간 내에서 온도를 높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액체는 열 팽창에 의해서 밀도가 조금씩 낮아져요. 근데 기체는 어떻게 돼요? 온도를 높여주면 기체가 증발을 하죠. 밀폐된 공간에서 기체가 증발하면은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면서 기체의 질량이 증가를 해요. 단위 부피당 기체의 질량이.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기체는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밀도가 상승해요. 밀폐된 공간 내에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밀도는 상승하고 액체의 밀도는 열팽창에 의해서 감소를 해서 어떤 순간 액체의 밀도와 기체의 밀도가 붙어버려요. 액체와 기체의 밀도가 같아지면 그때서부터는 누가 액체인지 누가 기체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임계 온도라고 얘기하고 그 임계 온도에서 유체가 차지하는 압력이 뭐냐? 임계 압력. 그리고 그때 그 유체의 몰 부피가 뭐냐? 임계 부피에 해당이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판데어발스 기체의 임계 상수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판데어발스 기체가 있죠. 그래서 P는 이코로 Vm-B에다가 RT분의 -A에다가 Vm의 분의 1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P를 갖다가 온도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을 해요. 몰 부피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몰 부피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게 마이너스 해놓고 난 다음에 Vm-B에다가 제곱에다가 RT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Vm의 제곱분의 A 뭐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편미분한 결과도 0 그 다음에 요걸 두 번 편미분한 결과 P에다가 그 다음에 D에다가 Vm의 제곱 해서 보면은 Vm-B의 3승에다가 2RT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다가 Vm의 요거 3승이죠 3승 요게 4승 A 해서 여기 0이 되는. 그래서 한마디로
P를 몰 부피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을 때 첫 번째 편미분한 결과도 0이고 두 번째 편미분한 결과도 0인 지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 압력, 몰 부피,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온도가 있으면 이거를 VC, PC, TC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VPT에서 3개의 변수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이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래서 식 3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변수가 3개니까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몰 부피, 압력, 온도를 결정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곧 뭐에 해당이 된다? 판데어 발스 기체의 임계 몰 부피, 판데어 발스 기체의 임계 온도, 판데어 발스 기체의 임계 압력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거 풀어서 나온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결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고, 자, 이 중에서 요 세 가지 TC, PC, VC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험 문제에 아직까지 나온 경우는 없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각형 정도로 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이걸 항상 유도할 수는 없잖아. 이거 유도하는데 10분 걸리겠죠. 그러니까 미리 기억하고 있으면 편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세요. 그래서 식이 뭐 복잡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식의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대응 상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현재의 온도를, 현재의 몰 부피가 있는데, 현재의 몰 부피를 갖다가 현재의 몰 부피를 갖다가 임계 부피의 VC죠. VC의 몇 배인지로 환산을 해서 나타낸 걸 갖다가 임계 부피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해줘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VM, 현재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기체의 몰 부피죠. 그것을 그 기체의 임계 몰 부피로 나눠줘요. 그러면은 요게 어떠한 값을 가질 텐데,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환산 몰 부피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VR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이거를 갖다 reduced volume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환산 몰 부피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임계 몰 부피의 몇 배에 해당이 되는지를 환산을 해서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3이야. 그럼 현재의 몰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임계 몰 부피의 3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0.5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현재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임계 몰 부피의 50%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어떠한 기체의 실제 기체의 몰 부피를 임계 부피의 배수 형태로 표현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환산 몰 부피라고 얘기를 해요. 압력도 똑같아요. 어떠한 실제 기체의 압력을 임계 압력으로 나눠줘요. 그러면은 그 배수 관계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환산 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떠한 실제 기체의 온도를 임계 온도로 나눠줘요. 그러면 배수 관계가 나오는데, 그 배수 관계의 이 값을 우리가 임계 온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VM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VR에다가 VC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P는 PR에다가 PC가 되겠고, 그 다음에 T는 TR에다가 TC가 되겠죠. 이 값들을 어디다 집어넣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P는 이코르 VM-B에다가 RT,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A에다가 VM분의 1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에다가 P에는 뭘 집어넣느냐? PR분의 PC를, 그 다음에 VM에는 뭘 집어넣느냐? VR분의 VC를, 그 다음에 여기 T에는 뭘 집어넣느냐? TR분의 TC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리한 공식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응상태 공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대응상태 공식을 보면 이거 판데어 발스 상태 방정식이에요. 얘하고 얘가는 똑같은 거예요. 이 공식에다가 그냥 다만 온도와 압력 부피를 갖다가 실제 온도 압력 부피 대신에 환산 온도, 환산 압력, 환산 부피를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이야. 근데 놀랍게도 이 식에는 A, B가 있죠. A, B가 있죠. 그리고 이 A, B 값은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AB가 안 보여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기체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태 방정식이 얻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대응 상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계온도, 임계압력, 임계 부피를 사용을 하게 되면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에서 매개 변수가 제거가 된 일반 상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다.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일반 상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대응 상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한다. 요건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제가 세모 같은 거 안 쳤죠. 그러니까 요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으니까 연력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연력학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연력학 제1법칙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1과 열의 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에서의 수학적 표현이에요. 자,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총합한 전체 에너지를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전체 에너지의 변화량, 개의 전체 에너지의 변화량, 변화값이 무엇과 무엇의 합으로 표현한다? 1과 열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에너지가 전달이 되되 방향성을 가지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즉 질서 있는 에너지의 전달 경로를 1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죠? 그 열이 전달이 되면 입자들의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방향성이 없이 무질서하게 증가가 되죠. 그래서 무질서한 에너지의 전달 경로를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 연력학 제1법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 에너지의 변화량은 방향성을 갖는 질서 있는 에너지의 변화량과 방향성이 없는 무질서한 에너지의 변화량을 더하게 되면 전체 개의 에너지의 변화량의 총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 1은 두 가지 일로 나눠져요. 팽창일과 비팽창일로 나눠집니다. 자, 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의 부피 변화를 수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이 물리화학 공부하면서 많이 알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피스톤을 밀어준다든지, 혹은 아니면 고압의 피스톤을 손으로 잡고 있다 탁 놓으면 얘가 확 밀려나가면서 일을 한다든지, 요런 것들, 요런 식으로, 요런 것들을 갖다가, 요런 일을 할 때는 개의 부피 변화를 수반하고 있죠. 부피가 수축한다든지, 부피가 팽창하다든지, 요런 걸 수반하는 일을 우리가 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개의 부피 변화를, 개의 부피 변화와, 혹은 개의 부피 변화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비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를 갖다가 지칭을 하느냐면 개의 부피 변화하고 무관한 거예요. 즉 dV는 이코로 0인 상태의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팽창일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부피 변화량이 없는데 어떻게 일이 되지? 라고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하는데 아까 일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에너지를 방향성을 갖고 전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 수조가 있어요. 여기 액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내가 유리막대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빙글빙글 얘를 갖다 저어줘요. 이렇게 저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알죠? 이렇게 보면 뭐가 생겨요? 회오리가 생기죠? 회오리가 생긴다는 얘기는 여기 H2O 물 분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뱅글뱅글 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뱅글뱅글 도는 동안에 용기의 부피가 변하진 않았죠. 액체의 부피가 변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액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가 혹은 용매 분자가 어떻게 됐어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선회를 하잖아.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일을 하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비팽창일은 언제 발생이 되느냐?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에 대해서 회전일을 갖다가 발생시킬 때, 순환일을 발생시킬 때, 그래서 이렇게 돌도록 만들어 놓을 때, 그래서 그 용기 내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뱅글뱅글 돌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게 비팽창일이 돼요. 이 비팽창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기일이에요. 자, 우리가 구리선을 갖고, 아이고 참 못 그렸다. 자, 여기에 어떤 구리선이 있어요. 전기도선이에요. 자, 여기에 전기도선이 있다라고 합시다. 구리선이 있어요. 그럼 이 구리선 내에 수많은 전자들이 존재하죠. 여기에 전자들이 막 존재하는데 그
그 전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운동에 의해서 임의로 무작위하게 움직이고 있죠. 정지하여 있지 않죠. 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전자들 마치 물속에 들어있는 액체와 마찬가지로 브라우니안 운동을 하면서 무작위하게 그 방향성 없는 열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건전지를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쪽에다 마이너스 극, 이쪽에다 플러스 극을 걷게 되면 이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밀리죠. 그리고 여기 있던 전자들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흘러요.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계속 뱅글뱅글 회전하죠. 열운동하던 전자가 갑자기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전자라고 얘기하는 입자가 방향성을 갖고 회전운동을 하고 있죠. 이거 무슨 일이에요? 비팽창 일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에서 일어나는, 회로에서 일어나는 전자의 움직임에 의한 일, 이게 가장 대표적인 비팽창 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부피 변화를 수반하는 일인 팽창일과 부피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비팽창일 둘로 나눠진다. 그런데 앞으로 전기화학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비팽창일은 없다라고 근사하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도선을 관심을 갖지 않고 용기 내에 있는 기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는 그 기체에서 내가 뭔가를 뱅글뱅글 순환시켜 주기는 어려워요. 전선에서는 건전지를 끼면 입자들이 뱅글뱅글 순환하는데 용기에서 내가 뭘 기체를 뱅글뱅글 회전하도록 만들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체에 대해서 다룰 때는 통상적으로 비팽창일은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시작을 갖다가 할 거다. 따라서 그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일이 곧 무엇을 지칭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팽창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팽창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면 심을 가하면서 그 심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에 해당이 돼요. 이게 심, 이게 거리. 그래서 심을 가하면서 그 심의 방향으로 이동을 한 양을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 일 혹은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게 줄이죠. 자, 그런데 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 내가 어떤 용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피스톤이 있어요. 자, 이 피스톤에 대해서 가한 심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 피스톤의 가한 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면 심이 되는 거예요. 왜?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죠? 1제곱미터당 받는 심의 세기를 얘기하죠. 단위 면적당 받는 심이에요. 단위 면적당 받는 심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면적 전체가 받는 심의 총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PA가 압력과 면적의 곱이 뭐가 되느냐면 바로 심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PADS가 되겠죠. 자, 이거는 그럼 뭐가 돼요? 심을 받고 있는 면적에다가 이동거리 ds를 곱했어요. 면적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부피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부피의 변화량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ADS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시 표현하면 DV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W는 어떻게 되느냐? P, DS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봐야 될 것이 PDV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주의가 개로부터 받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물리에서는 주의가 관심의 초점이에요. 개가 관심의 초점이 아니라 주의가 관심의 초점이기 때문에 물리에서는 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거는 주의가 개로부터 받은 일의 양이에요. 근데 화학은 주의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개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주의에 대해서 이만큼 일을 했다면 개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일을 감소한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의 일은 DW는 개의 DW 개는 마이너스 PDV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P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거는 자, 얘가 원래 심은 뭐를 갖다가 해줘야 되죠? 내가 얘를 미는 심을 갖다가 이 피스톤을 미는 심을 갖다가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일단 팽창을 하면은 이 기체 뒷부분의 압력하고 기체 내부의 압력이 달라져요. 왜? 팽창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공간이 생겨버리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 피스톤 뒷면의 압력은 뭐보다 이쪽 피스톤 끝쪽의 압력하고는 다를 거다. 기체의 밀도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밀어주는 압력은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피스톤 뒷면의 압력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피스톤 뒷면의 압력은 무엇과 같다? 외부의 압력하고 똑같아요. 왜? 외부의 압력이 만약에 피스톤 뒷면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작아. 그러면 압축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외부의 압력, 이 피스톤 뒷면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커. 팽창을 하겠죠. 팽창을 하면서 즉시 어떻게 돼요? 압력이 툭 떨어져요. 그래서 무엇과 균형을 갖게 되죠? 외부의 압력과 균형을 갖게 돼요. 그래서 팽창하는 전 시간 내내 바로 이 피스톤을 밀어주는 진짜 압력은 무엇과 균형을 갖고 있는 압력이다? 외부의 압력과 균형을 갖고 있는 압력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즉시 팽창을 하고 조금이라도 낮으면 즉시 압축을 하기 때문에 팽창하는 내내 이 뒷부분의 압력은 외부의 압력과 동일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뭘로 표현해준다? PEX로 표현을 해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팽창을 할 때도 수축을 할 때도 상관없이 DW는 무조건 마이너스 PEX DV에 해당이 돼요. 제가 지금 팽창을 예를 들었는데 수축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축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수축을 할 때는 이 미는 압력이 곧 무슨 압력이죠? 외부 압력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PEX를 쓰면 되는 겁니다. 미는 압력 자체가 PEX죠. 그래서 압축을 할 때도 팽창을 할 때도 저 압력은 PEX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팽창을 할 때 PEX니까 압축을 할 때는 P2인가 보다. 아닙니다. 압축을 할 때도 팽창을 할 때도 저 압력은 항상 무엇이다? PEX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를 갖다가 이제 팽창일을 갖다가 계산을 할 거예요. 가역 팽창일과 비가역 팽창일로 나눠서 계산을 할 텐데, 자, 먼저 W를 계산을 합시다. W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의 미소 변화량을 적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DW는 항상 뭘로 표현이 되죠? PEX DV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등압 비가역 팽창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등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P인, 즉 P개가 일정하다? 이 의미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등부피, 등압, 등온 이런 얘기를 하면 등압은 개의 압력이 일정하다, 등부피는 개의 부피가 일정하다, 등온은 개의 온도가 일정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면 개의 압력이 일정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하고 전혀 달라요. 당연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어요? 개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됩니다.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PEX가 일정하다는 의미예요. 즉 여기서의 등압은 개의 압력이 일정하다가 아니라 개의 압력은 변하는데 그 외부의 압력이 일정하다. 그런 상태에서의 비가역적 팽창이다. 비가역적 팽창은 뭘 얘기를 하죠? 개가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건 이제 PEX가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PEX가 상수란 얘기야. 그래서 PEX가 바깥으로 나가고 요렇게 돼요. V의 미소 변화량을 적분을 해요. 그럼 뭐가 나오죠? BV의 거시적인 변화량이 나오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PEX 델타 V로 표현이 됩니다. 델타 V, 부피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빼준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F는 파이널, I는 이니셜. 그래서 나중 부피와 처음 부피 사이의 차이, 그게 델타 V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VI에서 VF까지 간 거죠. 자, 이제 가역 팽창을 볼 거예요. 자, 역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가역 조건이 붙어요. 언제 가역 팽창을 할 수가 있죠? 개와 외부의 압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만 가역적 팽창을 할 수 있죠. 안쪽의 압력이 2기압이야. 그러면 외부의 압력은 1.9999999 무한대기야. 그래서 개와 외부 사이에 압력이 무한소만큼 차이가 날 때 가역적인 팽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무한소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가역적인 조건은 외부의 압력이 곧 무엇과 같은 상태, 개의 압력과 같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가역 변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P2X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다? P를 대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PdV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상기체를 가정을 해봅시다. 이상기체를 가정을 하면 P가 V분의 nRT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V분의 nRT의 dV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등원 과정이야. 즉 T가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nRT 전체가 일정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nRT에다가 인테그랄 V분의 1의 dV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처음 부피서부터 나중 부피까지 적분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V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lnV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nRT에다가 ln V2 오버 V1 혹은 아니면 VF 오버 VI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되겠죠. 이게 등원 가역 생창에서의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유도 과정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공식은 암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건 시험 문제에 그동안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겠죠.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별이 하나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건 두 개입니다. 그냥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이거 언제 유도하고 있어요. 이 유도 과정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실제 중요한 것은 최종 공식을 암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화학 문제를 푼다라는 거하고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문제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정석 가지고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요? 정석 내용 보면서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공식 암기하고 난 다음에 문제 막 풀어가지고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우죠. 과학도 똑같아요. 과학에 관련된, 화학에 관련된, 물리에 관련된 이런 문제를 푸는데 공식을 암기하지 않는다? 말이 안 돼요. 그건 마치 수학 시험 보러 가면서 수학 공식 암기 안 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수학 공식 이해했으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 유도해서 수학 공식 유도하고 그거에다 적응해서 풀 수 있지. 왜 맞아요. 시간을 무한대로 주면.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뭘 유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공식은 그냥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시간 내에. 그래서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열에 대해서 풀려고 하는데 이런 거죠. 연력학 제1법칙은 열에 관련된 거니까, 자, Q는 당연히 DQ, 열의 미소 변화량을 적분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DQ에 관련된 얘기를 갖다 할 때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압 조건, 일정 압력 조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DQ가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 DQ P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 부피 조건일 때는 이게 뭐가 되느냐면 DQ가 DQ V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뭐가 되는 거죠? 일정 압력 조건에서 들어오는 열, 이거는 일정 부피 조건에서 들어오는 열이죠. 그러면 열을 계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 용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N, C, P, M, DT 이런 식으로 등압 조건에서는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를 갖다가 얘기하느냐, 이건 기체의 몰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등압 몰 연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압력 조건에서 측정된 연용량에다가 몰수를 곱하고 온도 변화량을 곱해주게 되면 등압 조건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QV 일정 부피 조건에서 출입하는 열량이야.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려면 몰수가 필요하겠고 연용량이 필요하고 온도 변화량이 필요한데 이때의 연용량은 뭐죠? 일정 부피 조건 하에서 측정된 연용량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열은 상태함수예요? 그 경로함수예요? 경로함수죠. 경로함수란 얘기는 어떤 조건이 일어났냐에 따라서 값이 다 틀리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연용량도 당연히 뭐란 얘기지? 경로에 따라서 조건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일정 압력 조건에서의 열량과 일정 부피 조건에서의 열량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단원자, 선형다원자, 비선형다원자에 관련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암기 안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갖다가 한 겁니다. 단원자냐, 선형다원자냐, 비선형다원자냐에 따라서 이게 연용량 값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 요거는
뭐 굳이 수업 시간에 길게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또 설명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건 그냥 암기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CVM하고 CPM은 딱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딱 R만큼 차이가 난다. 얘하고 얘 사이에 얼마만큼 차이 나요? R만큼. 얘하고 얘 사이에 얼마만큼 차이 나요? R만큼. 얘하고 얘 사이에 얼마만큼 차이가 나죠? R만큼 차이가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이상기체, 얘네들 다 이상기체예요.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CP와 CVM 사이에는 딱 R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CPM은 CVM에다가 플러스 R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영 썩 마땅치 않아서, 자,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을 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라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고 일단 이 값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단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단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은, 단열 과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이 단열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dq는 이퀄로 제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연력학 제2법칙에서 du는 이퀄로 dq 플러스 dw인데, 여기서 단열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은 dq는 이퀄로 제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과 같다? dw와 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 조건의 가장 특징은 뭐다? du하고 dw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보면 단열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시험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 임용 기출에 보면 그거 천지예요. 단열 문제 천지예요. 단열 문제를 왜 많이 내느냐? 어렵기 때문에 많이 내는데, 그거를 갖다가 문제를 갖다 풀어낼 때 제일 스타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즉, 단열 조건에서는 일의 양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1대1 대응 관계를 갖는다. 이게 모든 문제를 풀어낼 때 스타트 포인트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결과가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DU는 항상 뭐하고 똑같죠? DQ, V하고 똑같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NCV, DT로 표현이 되죠. 자,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것은,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것은, 이상기체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뭐하고만 상관관계를 갖느냐? 온도 변화량과만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얘기야.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는 나중에 요 뒤에 보면은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갖다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암기를 하세요.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항상 어떻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뭐죠? 엔탈피의 변화량이죠. 엔탈피의 변화량은 뭘과 같다? 일정 압력 조건에서 출입하는 열량과 같다. 그것은 NCP DT로, 이거는 NCVM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NCPM DT와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엔탈피의 변화량이 모두 무엇에만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CVM과 CPM은 어디에 나와 있죠? 여기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단원자 이상기체인 경우에 CVM이 2분의 3R, CPM이 2분의 5R. 그 다음에 A2를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한다. A2는 뭐예요? 당연히 선형다원자 분자죠. 따라서 CVM은 2분의 5R, CPM은 2분의 7R.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갖다 대입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관계식은 이상기체의 가역 단열 과정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열 아닙니다. 가역 단열 과정에서 성립이 되는 공식이다라고 보세요. 자, 이건 뭐냐면 이쪽이 P고 이쪽이 V입니다. 등원 조건인 경우에 있어서는 P와 V는 반비례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PV의 일승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등원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런데 이 PV에는 수많은 등원선들이 존재해요. 요게 T1, 요게 T2, 요게 T3.
그래서 수많은 등원선들이 존재하죠. 주어진 온도하에서 PV는 항상 반비례 관계를 가지니까 온도에 따라서 다양한 등원선이 존재해요. 근데 자, 처음에 이 상태에 있었던 녀석이 이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이게 가역, 단열, 팽창을 했다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단열 팽창을 하면 항상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등원선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온도를 크로스하면서 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등원선을 따라서 갈 때는 일로 가는데 가역 단열 과정을 거치면은 이게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더 급격한 양상으로 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P와 뭐가 V의 일승이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V의 감마승이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PV의 감마승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감마는 조금 이따 유도를 하겠지만 이게 뭐냐면 CPM과 CVM의 비율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CPM은 항상 어떻게 되죠? CVM보다 딱 R만큼 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감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1 플러스 CVM분의 결국은 R로 표현이 되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감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감마는 항상 어떻게 돼요? 1보다 큽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훨씬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죠?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감마 값은 어떻게 돼요? 단원자 이상기체일 때는 3분의 5, 그 다음에 선형 다원자일 때는 분자일 때는 5분의 7, 비선형 다원자일 때는 3분의 4. 그래서 이상기체가 단원자냐, 선형 다원자냐, 비선형 다원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바로 이 감마 값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거 TV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T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일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PV는 감마승이 일정한 것이고 TV는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단열이 아니에요. 무슨 단열? 가역 단열. 비가역 단열에서는 이거 성립 안 합니다. 가역 단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거고,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무엇일 때? 이상기체일 때만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가역 단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공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진도가 첫날이라서 그런지 조금 거북이처럼 나가네. 자, 잠깐만 쉽시다. 1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면 또 여러분들이 지칠 수가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왔다가 또 1시간 정도 더 수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합시다.